반도체 주가 상승률 현황은 어떤가요? 네, 오늘 AI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죠.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빠질 거라고 했는데 모든 건 확실히 주가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시간외로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8% 이상 급등하면서 시간외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딱 이거 저희가 찍는 아침 새벽에 실적이 나왔고요. 제가 중요하게 본 거는 실적 잘 나올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매출 증가를 사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였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여전히 견고하게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절대 꺾이지 않았다. 그거를 숫자로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정 주당 순위 EPS나 매출액이나 전 분기 대비 두 자릿수 연속적인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2분기 때 6%, 분기 대비 6% 증가한 거 딱 그때 한번 엔비디아 분기 성장률 중에 가장 둔한 수치를 나타내고, 이번에 분기 성장률이 22%로 나오면서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시총이 6천조짜리가 5천조짜리가 분기에 22% 성장을 한다? 이건 엄청난 그거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면서 당연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다시 4천선을 회복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4% 넘게 다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만원이 회복이 됐고, 하이닉스는 58만원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를 또는 AI 사이클을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호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자전거래, 그죠? 엔비디아 칩을 오픈AI가 사주고, 엔비디아는 오픈AI의 계약을 맺고, 오픈AI 지분을 사주고, 오픈AI가 또 오라클에 지분을 주고, 오픈AI가 오라클의 AI 인프라를 사고, 오라클이 오픈AI 지분을 산 일종의 자전적 거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그죠? 내용 연수를, 이거 서버 들어가는 PC나 칩이 3년이면 수명이 다 끝나는데 6년으로 잡아서 이거에 대한 노이즈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엔비디아 AI 요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대장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나오면서 그 부분이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HBM 반도체 관련된 체인들의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를 당분간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가는 이번에 다시금 AI 반도체가 다시 엔비디아를 필두로 다시금 시장의 주도 트렌드, 그러니까 주도주의 역할을 다시금 증명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줄기차게 팔아서 이따가 수급 현황 보여드릴 텐데, 수익률이 많이 깎아 먹었어요. 삼성전자 100% 넘게 수익률 났다가 지금 현재 오전장 기준으로 94%, 하이닉스가 247%인데 다시금 요거 삼성전자 100% 수익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자,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계속 이수페타시스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연초 대비 이제 머지않아 400%면 몇 배 오른 거죠? 5배 오른 겁니다. 400% 수익률을 육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우리나라의 엔비디아, 두산의 자회사 두산전자와 더불어서 최대 수혜주죠. 그래서 주가가 역대급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단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도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초과하는 견고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히려 장비 쪽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익아이패스가 175%를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같은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DB하이텍도 100%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한미반도체의 강력한 경쟁사, 심지어 한미반도체도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다가 40%대까지 올라왔고요. 한미반도체의 강력한 경쟁사 하나비전, 최근에 주춤하긴 하지만 55%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TCK란 일종의 소모품, 전공정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만드는 TCK가 100%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한 달 동안 가장 가파르게 오른 하나마이크론, 여기도 소모품이죠. 원익그룹이랑 같은 그 경쟁 관계에 있는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은 뭐죠? 후공정의 테스트 업체죠. 후공정 이제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테스트가 훨씬 까다로워지고 미세 공정에 적용되는 테스트의 난이도도 올라가고 점점 더 테스트를 직접 하지 않고 외주를 맡기는 전문 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추세에 따라 두산 테스나라든지 하나마이크론 같은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거고 주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170%.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주가 많이 내려왔어요. 원래 200% 가까이 올랐다가 147%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떠먹이준의 TV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세정 코팅, 이것도 일종의 반도체 전공정 쪽보다는 이 애프터 서비스, 유지보수 관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장비나 부품을 새 거로 쓰기에는 수억에서 수십억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쓰던 거를 잘 리페어하고 메인티넌스를 해가지고 세정 코팅해서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후공정 쪽으로 갈수록 미세공정이 더 심화되고 기술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세정 코팅도 당연히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세정 코팅 업체들 중에 코미코는 어디랑 같이 간다? 이 회사가 150% 가까이 상승이 난 이유가 있죠. 왜? 삼성전자만 고객이 아니에요. 코미코는 TSMC라는 강력한 고객사를 갖고 있죠. 파운드리의 압도적인 1등 업체. 그래서 코미코도 100%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 가장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하이닉스 밸류체인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마이너스죠. 여기 또 가려졌네요. 밑에 또 보면 하이닉스 밸류체인들이 상당히 한미반도체도 다른 반도체 장비 업체들 100% 넘어가는데 40%밖에 못 올랐잖아요. 40% 높은 수익률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상당히 부진했다. 근데 유독 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 PSK라는 회사만 100%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경쟁사 장비가 중국계 자본을, 중국계가 최대 주주가 해서 메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메슨 테크놀로지가 미국에서 장비 반입이 철퇴됐어요. 불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PSK의 드라이 스트립 에칭 장비가 원래도 세계 시장 점유율 15%로 1등이었는데 알아서 경쟁사 메슨 테크놀로지를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PSK가 온전히 다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게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밸류체인이면서 앞으로 미국에 있는 미국의 현지 로컬 업체들, 미국의 현지 많죠. 마이크론이 될 수도 있고요, 인텔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메슨 테크놀로지라는 중국계 자본이 들어간 회사를 안 쓰고 PSK의 드라이 에칭 장비를 쓰겠죠. 그리고 PSK는 베벨 에치라고 신규 장비가 나왔는데 그것도 내년 실적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SK 거의 100%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 테스나도 최근에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후공정 패키징이 중요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반도체는 소재, 부품, 장비, 지금 장비가 압도적으로 평균 100%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소재, 부품이 지금 따라가고 있고요. 특이하게 세정 코팅, 소재 단에도 엮이면서 부품 단에도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 장비에도 엮이는 코미코 같은 회사들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144% 올라가고 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초과 상승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도 이렇게 PSK 같은 회사들, 유진테크도 하이닉스 그 라인이거든요. 근데 유진테크도 글로벌 빅테크 또는 대만의 뭐 후공정 업체들하고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고객사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테크윙, 최근에 주가가 다시 내려왔어요. 60% 넘는 상승률을 보이다가 고점에서 30% 빠졌는데요. 테크윙 같은 회사들 후공정 테스트 업체죠. 근데 고객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죠. 글로벌 빅테크가 다이렉트로 테크윙의 고객사가 됩니다. 이수페타시스랑 약간 같은 계열인 거죠. 이수페타시스도 삼성전자라는 안전한 캐시카우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가 붙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HPSP나 코미코, 그죠? 이런 회사들도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인데 어디가 강력한 TSMC라는 글로벌 빅테크와 똑같은 지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빅테크보다 슈퍼을의 지위에 있는 TSMC를 고객사로 둔 이런 업체들이 주가에 완전한 차별화를 이뤄내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는 여러 가지 노이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지만
결국은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은 시장보다 여전히 평균 초과 상승하는 주도주의 역할을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하이닉스의 HBM만 해서 HBM에 너무 포커스가 됐다면 지금의 흐름은 일반 D램과 낸드 쪽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냉정하게 일반 D램과 낸드를 팔아도 HBM만큼 마진을 남기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반도체가 전공정, 후공정, 소재, 부품, 장비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더라도 그 중에 일반 D램 쪽 또는 레거시 낸드 쪽 또는 삼성전자의 이제 장비가 납품됐으니까 소모품,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철저하게 주목받았던 HBM 밸류체인 또는 전공정 밸류체인, HBM 밸류체인, 그 다음 후공정 밸류체인 말고 나머지 쪽 일반 D램과 낸드의 부품이라든지 소재단, 소모성 소재, 대표적으로 솔브레인 같은 회사가 있죠. 식가게. 그리고 공정이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진입장벽이 생기는 소재 부품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코미코 같은 세정 코팅을 하는 약간 하이브리드 특수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전공정도 좋았어, 후공정도 좋았어,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좋았어, 하이닉스 밸류체인도 좋았어, 그런 다 에브리띵 다 좋았던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점점 더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장비단보다 이제는 소재가 좀 부각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삼성전자 단독 밸류체인만 갖고 있는 회사, 하이닉스 단독 밸류체인만 갖고 있는 회사보다 계속 말씀드렸던 글로벌 빅테크 또는 글로벌 파운드리 또는 글로벌 종합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코미코, HPSP, 또 어딨죠? 유진테크, 또 어딨죠? 파크 시스템즈, 또 어딨죠? PSK, 이런 회사들, 두산 테스나는 심지어 테슬라 그 A16 칩 파운드리 패키징 얘기 나오죠? 이렇게 직접 빅테크나 글로벌 고객사를 기존의 밸류체인 못지않게 확장하는 회사들한테 훨씬 더 큰 기회가 있을 거다. 이수페타시스가 비싼데 더 비싸지는 구조로 갈 것이다. 코미코가 150% 올랐는데 200% 올라가는 구조로, 그러니까 코미코가 150%에서 200% 가는 그림, 그 그림으로 반도체는 앞으로 당분간은 종목별로 훨씬 더 차별화된 모습을 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약 600조, 하이닉스가 430조인데요. 1000조가 넘죠. 지금 코스피 전체 시총이 3230조입니다. 3분의 1이에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00조 수준을 유지한 반도체가 깨지면 지수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 받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라고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글로벌 빅테크나 글로벌 파운드리나 글로벌 종합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가진, 고객사를 잘 분석을 해보세요. 아니면 내가 고객사 잘 모르겠으면 내가 이 회사 주주다, 내가 SNS텍 주주인데 혹시 기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체인 말고 다른 글로벌 고객사를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직접 IR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주식 투자자로서 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법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계속 팔다가 외국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빨간색이 사는 겁니다. 최근에 조금 다시 삽니다. 다시 파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는 양이 아직은 적습니다. 기관 역시 줄기차게 팔다가 최근에 조금 사고 있어요. 그런데 금융투자 물량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는 쪽이고요. 우리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 은행, 이쪽이 장기성 물량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연기금이 보통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연기금이 계속 팔았습니다. 연기금도 10만원 가격대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10만원이 깨지니까 매수가 들어왔고요. 물론 연속성은 없습니다, 아직. 투신은 그래도 투신이 자산운용사거든요. 자문사, 투자자문사. 그래도 투신은 조금 사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5만원대, 6만원대, 7만원대, 8만원대까지만 해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는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수급이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개인 보이시죠? 개인 빨간색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주가를 60만 원대 가까이 올렸다. 외국인요? 이 거래일 제외하고는 한 달 내내 팔고 있어요. 외국인 판 것만 이거 아마 다 합치면 한 7조 정도 될 겁니다. 6, 7조. 자, 기관이 사는데 보시면 트레이딩성 물량이 금융투자만 사요. 그러니까 수급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보험도 팔고요. 투신도 팔고요. 연기금도 줄창 팝니다. 그러다가 오늘 장중 기준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왜? 엔비디아 실적 확인해서 AI 이거 안 꺾이겠구나. AI 당분간 더 가겠구나 해서 투신이나 연기금에서 계속 한 달 내내 줄기차게 팔다 처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봐야죠. 오늘 매수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관이 미친 듯이 사겠네가 아닙니다. 이제 일단 다시 추세가 바뀌려고 약간 폼을 잡는다? 근데 당분간은 AI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수급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럼 그 밑단의 소부장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심지어 개인도 안 사요. 외국인도 안 사요. 기관이 사는데 그래도 장기성 물량인 보험에서 또는 연기금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익아이패스 역시 마찬가지. 반도체 외국인이 안 삽니다. 파란 게 많죠. 원익아이패스도 최근에 개인이 열심히 사주고 있고요. 원익아이패스는 기관 쪽에는 거의 지금 매도세가 더 많다. 그럼 다 반도체가 이렇게 수급이 나쁘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리노공업 마찬가지죠. 리노공업도 금융투자만 죄다 사네요.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 없어요. 자, 외국인 수급 좋은 게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3거래일 정도 팔고는 있지만 이수페타시스를요. 요 빨간 게 훨씬 많죠.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사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기간은 줄기차게 팔아요. 보험, 연기금 오늘도 팔고 있네요. 그런데 주가는 역대급 신고가. 왜? 외국인이 땡겨주고 있다. 이거 외국인 왜 땡길까요? 당연히 AI 인프라, AI 빅사이클, AI 메가 트렌드의 이수페타시스는 최대 수혜주죠. 또 뭐가 있죠? 삼성전자 말고 엔비디아의 직접 수주를 받죠. 구글의 직접 수주를 받아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하고 메타도 얘네 MLB 기판 쓰겠다고 줄 서 있어요. 지금 공장 캐파를 막 증설합니다. 실적이 잘 나와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비싸요. 근데 최근에 눈에 띄게 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냐? 이게 MSCI 지수의 편입 후보가 유력합니다. 지금 4개월 뒤에 2월 달에 MSCI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이수페타시스, 키움증권, 요새 바이오의 가장 핫한 ABL 바이오까지 3개가 아주 유력하다. 그래서 4개월 뒤에 MSCI 2월달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먼저 외국인이 발빠르게 선취매로 들어오는 성격이 있다. 지금 수급 상황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반도체 단에서는 외국인 수급은 가장 좋다. 몇 개 더 볼까요? DB하이텍. DB하이텍은 MSCI 수급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점 매수라고 생각했는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수페타시스만큼 외국인 수급이 괜찮네요. 그죠? 결론은 외국인 수급은 이수페타시스나 DB하이텍 같은 종목, 기관 수급은 삼성전자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최근 업황은 어떤가요? DDR5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기보다 공급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HBM에 초집중, 미친 듯이 HBM에 몰빵하다 보니까 일반 D램하고 낸드를 아예 공급을 안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D램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분기별로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분기별로 D램 가격이 올라간 적이 손꼽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다고 삼성전자 반도체 다니는 제 친구한테 야, D램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는 게 맞아? 맞대요. 왜? 서버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휴대폰 쪽 D램 칩은 지금 없어서 못 판대요. 그 정도로 무슨 말이죠? 쇼티지다. 그런데 강력하게 중국에서 CXMT라는 삼성전자한테는 경쟁이 안 되는, 게임도 안 되는 회사인데 얘네가 엄청나게 중국 정부의 지원을 입어서 반도체를 미친 듯이 키우겠다고 해서 CXMT가 우리도 DDR5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기술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생산 캐파나 수율이 안 나오니까 DDR5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CXMT가 공급을 못 늘리겠네 하고 자기네들은 막 DDR4를 엔드 오브 라인
라인 종료하고 바로 DDR5를 엄청 키우겠다고 했는데 CXMT가 DDR5를 그렇게 미친 듯이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DDR5가 중국발 공급이 엄청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AI 컨텐츠를 폭증해요. 최근에 야 모든 걸 다 엔비디아 HBM 칩으로 할 수 없잖아. 엔비디아 칩 말고 저장하는 거는 그냥 일반 DDR5나 GDDR7으로 가자 해가지고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다양한 서버 쪽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칩을 만드는 당연히 엔비디아 포함이죠. 엔비디아조차도 일부는 HBM 쓰고 저장은 HBM 안 쓰고 그죠? 데이터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죠. 당장 갖다 바로 써야 되는 데이터는 HBM으로 돌리고 어딘가 급하진 않아. 근데 언젠간 한번 쓸 것 같아. 그런 데이터는 DDR5나 GDDR7 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AI 컨텐츠 증가하는 것도 DDR5가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DDR5의 가격이 폭등하고 DDR5의 1등인 삼성전자가 당연히 수혜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서버 쪽 D램은 너무 견조해요. 당장 내년에도 20%에서 30% 성장한대요. 서버 쪽 D램도 삼성전자가 1등이죠. 그래서 DDR5가 가격과 물량이 모두 증가하는 국면이다. 그런데 공급은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 타이트할 거로 본다. AI 서버가 HBM만 가는 게 아니라 HBM과 LP, 저전력 DDR5 2트랙으로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DDR5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품귀 현상이 생기니까 DDR4, 야 우리 AI 데이터 센터 말고 일반 서버, 일반 데이터 센터도 교체가 필요해. 메모리 칩 교체가 필요한데 일반 데이터 센터는 DDR4로도 충분해. 근데 그 DDR4도 공급을 안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DDR4도 DDR5랑 같이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세 번째, HBM. HBM이 이제 하이닉스 기준으로 HBM3는 전체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캐파에서 60%가 됐어요. HBM4 유일하게 가장 빨리 퀄 테스트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의 HBM4가 내년 상반기 말부터 들어가면 HBM4의 비중이 40%대 이상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에 하이닉스 역대급 영업이익률 나오면서 내년 거 완판했다고도 했고 완판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직도 최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높은 영업이익률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인 거죠? 엔비디아한테 여전히 HBM의 거의 독점적 공급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닉스에는 삼성전자 말고 마이크론이라는 강력한 경쟁사가 있는데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일 수 있어요. 야 이거 HBM 여러 가지 발열이라든지 설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캐파를 잠식하는 효과도 너무 크고 비용도 일반 D램이나 낸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마이크론도 HBM을 어딘가는 위탁 생산을 맡겨야 되는데 그 위탁 생산하는 업체에서 공급에 병목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HBM에 투입되는 인풋, 아웃풋이 생각보다 매력도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야 HBM의 현재까지 압도적인 1등이니까 상관없다 치지만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같은 2, 3등 업체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러니까 ROI라고 하죠. 내가 투입한 거 대비 리턴 ROI가 이거 좀 떨어지네. 근데 기대 안 했던 일반 D램과 낸드에서 가격이 폭증하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약간 HBM에 대해서 엄청 공격적인 스탠스가 조금 바뀌는 듯한 뉘앙스가 보여요. 그리고 여러 가지 HBM4 공급하는데 설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열이라든지.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이 삼성전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경쟁자였는데 주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HBM 쪽으로 다시 내년에도 50%대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마이크론은 하이닉스의 경쟁자였지만 굳이 HBM처럼 엄청나게 노력을 안 들여도 기존에 하던 D램, 일반 D램과 낸드 저장 장치가 가격이 폭증하고 공급이 쇼티지인 상황이니까 그걸로도 HBM만큼 돈을 벌겠다고 하니까 상황이 좀 바뀐 겁니다. 세 번째,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반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도 가격 상승이 26년도까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공급을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내년 수요는 메모리 시장 견고하죠. 오픈 AI, 오라클, 엔비디아, 그저 AMD,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모두 수요를
폭증할 거다. 올해 엄청난 투자한 것만큼 내년에도 투자할 거다. 300조 이상을 투자하는데 올해 450조 가까이 투자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400조에서 450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HBM 뿐만이 아니라 일반 D램, 일반 낸드까지. 그럼 그거를 어디가 증명하냐? 샌디스크라는 회사가 증명하고 있고, 이번에 실적 나쁘게 나왔지만 하이닉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키옥시아 역시도 여전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갑니다. 55조에서 70조, 80조, 내년.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이 100조까지 나왔습니다. 100조. 자, 이제 낸드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이 중요할 텐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퀄컴에 뺏겼던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엑시노스, 아마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물론 엑시노스 가장 최상위 버전, 그러니까 엑시노스 2600 중에 가장 비싼 모델에 들어가는 엑시노스는 여전히 퀄컴이 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간과 그 밑에 모델에는 삼성 시스템 LSI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엑시노스 2600 갤럭시 S 시리즈 탑재가 증가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도 좋아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가 좋아지면 파운드리 가동률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가 테슬라가 물량이 본격적으로 A16 칩이 내년에 반영됩니다. 그러면 테슬라 것까지, 그리고 애플의 CIS 이미지 센서까지, 삼성 파운드리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테슬라의 물량이 가동률이 상당히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정상 수준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양산 수율이나 노이즈, 잡음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TSMC가 풀캡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야 테슬라 거 잘 돌아간다는데 삼성 파운드리에서 우리도 맡겨볼까? 그런 데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게 구글이 될 수도 있고,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메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자체 아식 주문형 칩을 만드는, 최근에 AMD가 물론 엔비디아에 비하면 시장의 점유율 차이는 엄청 큽니다. 거의 3, 4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AMD가 이번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밝혔습니다. AMD는 어디에 발주를 주냐? 삼성 파운드리에 발주를 줍니다. AMD가 폭풍 성장한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HBM. HBM의 탑재는 결국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CPX, 여기에 루빈 칩 300, RB300, 이게 일단 들어가는 HBM의 용량 자체가 루빈 200에서 RB200에서 200GB하면 내년 말 정도에 들어가는 루빈 300의 기가바이트는 4배 가까이 증가한 1024GB로 용량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요. 메타의 최근 HBM 탑재 용량도 보면 LPDDR5 저전력 반도체 역시도 128GB에서 192GB로 커질 것이다. 엔비디아의 최신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HBM 용량이 3.6배가 더 많기 때문에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HBM에 대한 캐파 증설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HBM의 월 평균 캐파는 올해 25년도에 36만 6천 장 정도 수준에서 거의 70%가 증가한 2027년에는 월에 66만 5천 장으로 월 평균 증가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하이닉스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이미 HBM, D램, 낸드 모두 내년까지 완판됐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일반 D램과 낸드 완판됐고요. 삼성전자는 HBM3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가격적인 어떤 협상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도 아식 주문형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커스텀 HBM, 맞춤형 HBM 반도체가 앞으로 내년부터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메모리 3사가 이 커스텀 HBM을 가져가기 위해서 메모리 3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너무 재미난 건 일반 D램과 일반 낸드를 장기 공급 계약, 일반 D램과 낸드는 스팟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이상 안 가져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아도친다고 하죠. 일반 D램과 낸드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난다고, 그런 기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고객 중심의 AI 반도체 공급망은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들로 중국 메모리 기업들을 방어하는, 그죠? 엔비디아의 수혜도 결국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가 여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엔비디아 말고 심지어
파운드리의 일부 수혜를 받는 국내 소부장 업체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의 가격, 프라이스, 큐, 퀀티티, 물량, 그죠? 코스트, 비용은 줄어들면서 캐파는 쇼티지인 상황.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의 업황은 일단 내년까지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좋은 현황이다. 다만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CXMT라든지 SMIC 이런 쪽에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또는 일부 엔비디아의 뭐 저가형 칩이 중국에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 삼성전자가 결국은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할 텐데 마이크론이 앞으로도 HBM 관련돼서 이렇게 주춤주춤 하면서 주도권을 뺏기는 모습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 HBM 시장의 20%를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론 거를 하이닉스가 가져갈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유력해 보이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하이닉스에 독점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삼성전자하고 계속 가격 경쟁이든 물량, 공급 경쟁이든 시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그리고 결국은 내년도는 아식 주문용 반도체의 해가 될 텐데 아식 주문용 반도체가 폭증하든 커스텀 HBM이 폭증하든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한테는 최고의 호황이 다시금 올해보다 내년에 또 역대급 숫자, 실적으로 증명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17배인데요.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37조, 당기순이익이 36조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연말까지 최대 실적 나오면 당기순이익 한 40조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PER은 15배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내년은 일단 76조 잡아놨는데, 그죠? 영업이익 100조 얘기 나오죠. 100조. 그러면 당기순이익 65조가 될 수 없죠. 당기순이익 거의 80조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80조 나오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600조니까 PER 7.5배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전히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 대비해서 삼성전자 비싼 거 아니다.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7배, 8배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이거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데이터로 보고요. 실적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네이버가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서 3개월 안으로 이게 추정치가 네이버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하이닉스 볼게요. 훨씬 싸죠. 하이닉스 주가 올라와서 PER 11배입니다. 그런데 내년 포워드 PER로 보면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71조 잡아놨어요. 근데 많이 보는 데는 80조까지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럼 PER 6배로 떨어집니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싸니까 소부장 기업들한테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실적 엄청 잘 나는데 HBM 최대 수혜주인데 엔비디아 최대 수혜주인데 그러니까 다른 소재 부품 장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이닉스에 쏠림 현상이 있고요. 한미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 와, 한미반도체 내년에 드디어 매출 1조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춤했지만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에 계속 역대급 최대치를 찍고요. 영업이익 관련돼서 올해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2천억대에서 3천억으로 앞자리가 바뀌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3천억대에서 5천억대로 영업이익 바뀔 것 같아요. 여기도 영업이익이 50%씩 증가한다. 엄청 증가하죠. 추정치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볼게요. 여기도 800억대 영업이익에서 1300억대. PER은 다소 비싸요. 33배입니다. 내년 포워드 PER로. 자, DB하이텍 볼게요. 파운드리죠. 여기도 앞자리가 바뀌는 구조다. 2700억대에서 3700억대에서 4200억대로 바뀌는 거죠. 파운드리 PER 내년 PER 8배 정도 수준인데 근데 DB하이텍은 파운드리는 파운드리인데 삼성 파운드리, 하이닉스도 파운드리가 있죠. 그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그럼 PER이 엄청 싸야 되는데 PER이 엄청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 DB하이텍 PER 8배밖에 안 되네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와 영업이익이 2배 늘어나네요. 1000억대에서 2000억대, 내년에 3000억대. 올해 역대급 영업이익 찍는데 거기서 더 내년에 50% 증가합니다. 근데 PER 밸류에이션은 비싸요. 내년에 37배. 근데 저는 이거 아식 주문용 반도체 쪽으로 구글 말고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다른 빅테크 고객사 컨택에 대해서 그게 늘어나는 부분. 얘네 캐파 증설했죠. 5공장.
오공장 캐파 증설한 거 실적에 온전히 만약에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에 영업이익 3천억 이상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죠? 아까 몇 프로 올랐죠? 거의 400% 올랐죠? 37배 수준이다. 그런데 8배인 DB하이텍을 선택할 거냐, 이수페타시스 37배를 선택할 거냐? 저라면 당연히 이수페타시스 비싸도 37배를 선택합니다. 왜?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주가 올라오는 것만큼 이수페타시스는 따라 올라오고 있고, DB하이텍은 주가는 싼데 그러면 이익 성장률이 올라와서 이 갭으로 이익 성장률 대비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느껴야 되는데 주가도 떨어지는데 이익 성장률도 쬐끔 오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적으로는 역시나 내년에 기대되는 실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익에 대한 증가폭이 더 큰 거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싼 거는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비싼데 매출과 이익의 증가폭이 상당히 큰 거는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정도, 그리고 그 밑단에 영업이익이 50%씩 성장하는 회사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코미코 같은 회사도 있고요. 또 유진테크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그림이다. 그러면 실적 올라가는 것만큼 주가가 더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덜 올라온 것도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비싸더라도 밸류에이션 오른 것보다 실적이 더 가파르게 오른 쪽을 택하는 게 우리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중에 관심 기업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저는 일단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솔브레인은 반도체와 2차전지 모멘텀을 모두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솔브레인과 솔브레인의 모회사죠. 지주사 솔브레인 홀딩스가 모두 무슨 사업을 하죠? 2차전지 전해액 사업을 합니다. 이번에 전해액 관련돼서 엔캠이 분기 매출이 3억 미만이라고 해서 주가 박살나고 정정공시 내서 겨우 재개되는데 거래 정지까지 나오는 현상이 있었죠. 그러면 남아있는 전해액 업체들 솔브레인 홀딩스, 동아기업 이 회사들로 전액이 오히려 엔캠의 어떻게 보면 불안한 부분, 재무적으로 불안한 부분, 실적의 불안한 부분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솔브레인의 전액이 오히려 더 부각받을 거다. 반사수혜를 볼 거라 보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중에 식가액 하는 회사예요. 식가액. 그런데 여기가 3년 동안 부진했어요. 왜? 낸드의 비중이 높은데 낸드가 박살났거든요.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 플러스 낸드 쪽 가동률이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왜? 낸드도 가격이 막 빵빵 올라가요. 근데 공급을 안 늘려요? 어디만 보면 알 수 있죠? 그 옛날에 우리 다이소만 가도 저장 카드 팔잖아요. SSD 카드, 샌디스크 주가가 폭등하면서 낸드 가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 가동률이 모두 삼성전자가 견고하게 올라오면서 가동률 추가 상향 조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단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바로 휴대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그거 공급까지 나오면서 여기는 식가격을 멀티로 다 하는 데예요. 인산계 식가격, 불산계 식가격, 초산계 식가격. 그런데 재미난 거는 고부가 제품 선단 공정에는 초산계 식가격이 들어가는데 초산계 식가격, 고부가 제품의 기여도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이 어디죠? 테슬라 거 A16 칩을 봤는데 여기에 초산계 식가격 매출 성장이 실제 미리 선반영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범용 서버도 투자가 시작됐습니다. AI 추론 수요가 폭증하면서 AI 인프라가 견고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중요한 거 낸드 쪽이 단수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300단 이상 높게 쌓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비중이 큰 식가격 중에 인산계 식가격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메모리사들한테 인산계 수요에 거의 독점적 지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솔브레인도 식가격 관련돼서 ENF 테크놀로지란 경쟁사가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주가도 좋아요. 걔네도 같이 업황이 좋아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인산계 식가격이 상당히 긍정적 업황이 내년까지 유지되고요. 낸드가 300단 돌파된대요. 근데 낸드가 높이 쌓으려면 소재 사용량이 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 공정수가 더 증가하니까 소재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수백 단을 쌓아서 지라막층만 식각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한 기술력을 요해요. 3D 낸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식각 소재를
독점적인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메모리가 선단화되고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인산계 식각 소재만 쓰인 게 아니라 불산계 소재도 쓰이는데요. 불산계는 식각에도 쓰이고 세정에도 쓰여요. 근데 불산계 수요도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낸드는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400단까지 간대요. HBM도 결국은 메모리를 넷다이에 집적해서 쌓아 올리는 구조인데 여기에도 HBM의 불산계 식가격이 쓰여요. 그러니까 불산계, 삼성전자 파운드리 게이트 어라운드에 쓰이는 초산계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인산계는 비메모리든 메모리 선단 공정이든 미세화 말고 일반 공정에도 다 쓰이니까 초산계, 인산계, 불산계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반도체가 미세화되면 구조적으로 트랜지스터 사이에 절연막이 얇아져요. 그러면 절연막이 얇아지는 구간에 전류가 절연막을 뚫고 전류가 누설되는 현상이 생기고요. 전류가 누설되는 순간 칩의 전력 효율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거기다 발열문제까지 발생해요. 그러니까 미세회로를 구현하려면 하이K라고 하죠.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HPSP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하프늄, 지르코늄, 하이K라고 하는 고유전율을 갖춘 소재를 쓰이고요. 이거를 1등 업체인 일본의 TCS랑 이 솔브레인이 공동 특허를 내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르코늄 전고체 관련돼서는 DNF가 국내 1등인데 솔브레인이 DNF를 인수해버렸어요. DNF를 자회사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은 이 고유전율 하이K 소재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솔브레인은 블랙 PDL, 블랙 PDL 많이 들어보셨죠? 덕산 네오록스. RGB,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을 온전히 낼 수 있게 하는 서브 픽셀을 구분해서 낼 수 있는 발광 소재인데 그 역할을 기존의 평광판이 했는데 폼팩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OLED 소자, 발광하는 빛을 크게 흡수하고 평광판을 제거하는, 그래서 두께를 더 얇게 하고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 평광판을 제거할 때 바로 이 평광판 없는 구조를 만들 때 OLED를 고휘도, 저소비 전력, 두께 축소, 수명 개선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게 하는 블랙 PDL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블랙 PDL 기술조차도 솔브레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낸드가 업황이 내년까지 초호황을 이룰 거고 ESSD가 폭증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결국은 최신 V10으로 가는 과정 중에 낸드가 고단화될 건데요. 솔브레인이 과거에 코로나 때 ICT, 사물 인터넷 폭증할 때 메모리 생산량 증가했고 그때 PER 17배 할증을 받았는데 지금 이 낸드 고단화, 불산계, 인산계, 초산계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내년 초 공장 증설 그리고 테슬라의 중장기 파운드리 계약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인산계, 불산계, 솔브레인의 시가격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구간에서 여전히 솔브레인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싸고요. 경쟁사라고 할 수 없는 유사 동종업계 한솔케미칼이 솔브레인보다 항상 20%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솔브레인은 비메모리, 파운드리, 메모리, 선단 공정, 낸드 의존도를 심지어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낸드까지 좋아지는 구조인데 밸류에이션이 한솔케미칼보다 이렇게 20% 할인받을 이유도 없고 역대급 밸류에이션 PER 받았던 17배 수준까지 지금의 이 일반 D램과 낸드, 미세공정, 파운드리가 모두 좋아지는 그림에서 그 정도 밸류에이션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솔브레인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13배에서 14배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70% 올랐다고 비싼 게 아니고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업황이 훨씬 좋아진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내년에 200단 이상, 삼성전자는 70% 이상, 200단 이상 중에 300단 이상, 400단까지 지금 나온다고 하죠. 하이닉스는 200단 이상이 내년에 45%까지 확대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낸드가 좋아진다고 하면 낸드 비중 때문에 3년 내내 저평가 받았던 솔브레인이 완전히 회복되는 구조로 갈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 전해액도 앞으로 엔캠이 빠그라지면 그 반사수혜를 솔브레인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2차 전지의 모멘텀과 지금의 반도체를 모두 가진 솔브레인을 지켜보자. 근데 무겁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주가 상승률 현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평균 한 30%니까 코스닥 딱 평균 수준이고요. 아무래도 테슬라 밸류체인, LNF 그리고
ESS 쪽에 강점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근데 아무래도 반도체랑 같이 하이브리드로 엮였던 한소케미칼과 솔브레인 쪽에 강세를 좀 띄고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도 최근에 이 IT 반도체 쪽 회로박 모멘텀으로 상당히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점 대비 평균 64% 정도 하락한 수준이라 주가가 훨씬 더 많이 회복돼야 된다. 근데 일단 업황은 좀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좀 나타나는 모습이어서 여기서 더 빠지는 쪽보다는 주가가 좀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철저하게 ESS 모멘텀에 더 부각받아서 주가는 더 차별화된 현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관련돼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권에선 좀 올라왔지만 강력하게 추세를 형성하면서 가고 있진 못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ESS 쪽에서 발빠르게 라인 전환하면서 상당히 실적의 개선폭이 클 것 같고 특히 올해는 부진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ESS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25년도보다는 26년도보다는 27년도 훨씬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가 LG에너지솔루션을 탑픽으로 보는 이유가 전기차 쪽 부진을 ESS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고객사가 가장 잘 다변화되어 있고 캐파도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배터리 셀단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기관 쪽에서도 지금은 팔고 있지만 다시 LG엔솔 수급이 들어올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들어왔지만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도 그렇게 연속적이지 않고요. 삼성 SDI는 실질적으로 ESS 관련된 캐파는 LG엔솔보다 작지만 원래 ESS LG엔솔보다 먼저 선두였고 ESS 비중이 현재로서도 삼성전자보다는 매출단에서 큰 상황인데 삼성 SDI도 내년 기준으로 하면 ESS가 전체 매출 볼륨에서 30%까지 올라오고 27년도 기준으로 하면 45%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삼성 SDI도 LG엔솔과 똑같이 ESS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단에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기관 쪽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엄청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철강 쪽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가격, 앨범알이 글로벌 탑 리튬 업체인데 바닥권에서 주가가 지금 2배 올라가면서 오늘도 또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리튬 가격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공격적으로 호주와 아르헨티나 쪽 리튬 추가 투자를 밝히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는 투자하는 거를 리튬에서 회수하는 단계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철강 쪽 업황도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재 리튬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받고 본업인 철강까지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양극재 업체 아무래도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만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음극재를 이제 미국에 수출을 못하니까 바로 파나소닉이 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다이렉트로 포스코퓨처엠의 음극재를 쓰는 흑연 음극재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6,700억의 공급 계약을 맺은 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적으로 6,700억짜리가 장기 최소 3년 이상의 계약인데 1조 대까지 커질 수 있고요. 다른 글로벌 미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포스코퓨처엠한테 다이렉트로 발주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극재, 음극재 모멘텀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음극재가 실적을 엄청 깎아먹었는데 음극재가 드라마틱하게 내년부터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양극재는 미국 포지셔닝이 높은데 포스코퓨처엠이 외국인은 최근에 좀 팔고 있지만 탈중국, 그러니까 밸류체인 탈중국 수혜는 포스코퓨처엠이 가장 큰데 중요한 건 포스코퓨처엠이 LFP 관련돼서 그렇게 다른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처럼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ESS는 LFP 양극재가 들어갈 건데 거기 측면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측면이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유럽 포지션이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포스코퓨처엠 부진한 상황인데 저는 그 상황은 미국의 매달 전기차 판매 데이터 조금만 회복 국면으로 바뀌면 돌아설 거로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양극재 단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수급이 좋은 거는 외국인이 한 달 내내 사고 있는 LG화학이고요. LG화학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보는 이유가 최근에 파나소닉을 통해 테슬라로 추정되는 양극재 대형 3조 8천억의 공급 계약이 나왔고 LG화학이 내년부터 테네시 공장 양극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LG화학도 미국에서 좋아지는 그림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에서 중국이랑 치열하게 싸우는, 심지어 유럽에서 중국 때문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유럽 쪽 포지션이 큰 회사를 오히려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으로 저는 여전히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 중국을 철저히 커버 쳐주는 미국 시장에서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이 좋은 포지셔닝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최근 업황은 어떤가요? 25년도에 ESS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고요. 발전 설비, 증설 속도가 느린 발전 설비 대안으로 배터리 ESS, BESS 시스템이 부각받고, 이 미국의 리쇼어링 때문에 탈중국 공급망에 대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미국의 리쇼어링 관련돼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LG엔솔은 그 미시간 공장, 그죠? SDI는 인디애나 공장으로, 그리고 북미하고 중국 이 글로벌 탑2가 2030년까지 ESS가 920기가와트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과 중국 중심의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보면 결국은 ESS가 같이 커질 수밖에 없고, 탈중국 ESS 쪽에 가장 미국이 캐파를 많이 갖고 있는 LG엔솔과 삼성 SDI가 즉각적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부과되고 있고요. 바로 이 트럼프 행정부 감세 법안에서 SEC 48E 여기서 조항 변경해서 미국 ESS 시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가 사실상 완전히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사수혜를 가장 많은 건 LG엔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ESS 시장은 전기차 시장의 약 30% 정도 수준이지만 이게 매출 사이즈나 이익 사이즈로 오면 40에서 45%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용 배터리 셀보다는 공급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고 보면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출하량 물량 자체가 전기차가 크더라도 가격이 2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 2030년까지 175기가와트인데 국내 업체들 셀 캐파가 지금 LG엔솔 밝힌 게 30기가와트인데 삼성 SDI도 30기가와트까지 한다고 해요. 그러면 두 개 합쳐서 60기가와트인데 최대 160에서 180기가와트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계속 캐파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ESS 자체가 완제품 형태의 시스템 단위로 납품하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AMPC 첨단 생산 세액 공제는 셀 단위여서 킬로와트 시당 35달러에 불과했다면 ESS는 셀뿐만이 아니라 완제품으로 가기 때문에 모듈 이상의,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당 50달러 이상의 AMPC 첨단 생산 세액 공제 금액도 훨씬 크다. 그래서 LG엔솔이 아마 내년 말 정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에서 이익단에서는 거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요. ESS가 첨단 생산 세액 공제도 크고 마진도 더 좋으니까.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7년도가 되면 삼성 SDI, LG엔솔 모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ESS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가격 상승기를 대비해서 호주의 리튬 광산 15%를 1조 1000억에 추가 지분 취득 공시를 했고, 수산화 리튬 생산량을 최대 40%까지 확대할 것으로 밝혔고요. 필바라 미네랄스랑 그 주변의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호주 광산 부분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의 리튬 가격이 회복되는 국면, 그리고 중국이 리튬 채굴을 중단하는 국면, 여기서 상대적으로 이 탈중국 공급망에도 리튬 관련돼서 포스코홀딩스가 드디어 2년 넘게 램프업을 한 기간이 본격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리튬도 가격 상승세와 더불어서 리튬 사업부가 이제 매출은 커지고 영업이익 단으로는 여전히 적자지만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27년 초 정도 되면 완전 흑자 전환 구조로 보고 있고요. 유럽이 굉장히 빠르게 전기차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매월 판매 데이터가 25%에서 30%씩 커지고 있는데요. CO2 배출 규제가 27년까지 3년 평균치이기 때문에 25년도에 전기차를 못 팔았으면 26년, 27년도에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유럽이 본격적으로 판매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태리 보조금 부활했고요. 중저가 라인업 2만 달러에서 3만 유로대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이 내년에 다시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저가 차종 공급 업체 당연히 회복될 거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유럽에서 9월 달부터 테슬라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최대 판매 모델을 탈환하면서 판매가 회복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밸류체인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요. 모델 Y 주니퍼, 모델 Y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테슬라의 판매량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LG 엔솔로 추정되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테슬라 옵티머스가 이제 양산의 국면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요. 그게 중반이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없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배터리의 모멘텀도 LG 엔솔은 가져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네, 2차전지 기업들 실적은 LG 엔솔이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2조 6천억에서 3조까지 회복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20%씩 꾸준히 증가해서 27년도에는 35조 매출 찍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40%로 ESS가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LG 엔솔보다는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으로도 삼성 SDI는 흑전을 해서 27년도 돼야 정상적인 1조 5천억대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27년도 정도 돼야 4조대 영업이익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예상되는데요. 내년에 영업이익 3조, 27년에 영업이익 5조 요 그림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올해 약 900억대 흑자 전환하면서 내년에 1,500억대, 27년도에 영업이익 3천억 정도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27년도 정도 돼야 이제 PER이 100배 미만으로 떨어질 거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27년도 정도 돼야 영업이익 한 2,600억대로 여기도 PER이 100배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 중에 관심 기업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지금 탈중국화에 가장 최적화된 기업이 지금 당장 공장을 완공짓지도 않았는데 흑연 음극재로 수주를 받은 포스코 퓨처엠이 탈중국 공급망, 그러니까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대주전자재료가 파나소닉 밸류체인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BTR이라는 업체를 거 썼는데 파나소닉 업체로 대체되면서 밸류체인이 이 탈중국 공급망이 부각받을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 좋았던 건 테슬라 밸류체인인데 테슬라가 아까 본격적으로 유럽에서부터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양극재, LNF, LG화학, 그죠? 그 다음에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 셋업체 LG 엔솔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리튬 단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리튬의 가격이 포스코 홀딩스 자체적으로 내년 정도 되면 여기서 한 80% 정도 올라갈 거고, 포스코 홀딩스는 선제적으로 호주와 아르헨티나 여모리튬, 호주 광산과 아르헨티나 여모리튬 투자한 거가 내년 말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회수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철강도 역시 회복하는 그림입니다. 마지막 LG화학 같은 경우는 드디어 파나소닉발 결국 테슬라로 추정되는 양극재 대규모 3조 8천억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LG화학은 석유화학 가장 큰 캐시카우, 석유화학이 완전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중국과 일본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석유화학이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회복되는 그림으로 캐시카우인 석유화학도 내년부터는 이제는 이익을 깎아먹지 않는 구조, BEP,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구조로 바뀌면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외부 판매, 그러니까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85%였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을 줄이고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한테 직접적으로 납품, 외부 판매 비중이 늘어날 거고요. 요번 파나소닉 계약이 그랬고요. 테슬라 직접 납품하는 계약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LG 엔솔이 잘한 거는 기존에 받았던 도요타, 혼다의 본격적인 양극재 물량이 출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극재 단에서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단에서는 대주전자재료, 배터리 셀 단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첫 번째 리가켄바이오부터 말씀드리면, 리가켄바이오는 올해 적자 폭이 200억대 안쪽으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 같아요. 리가켄바이오 내년에는 소폭이지만 흑자 전환할 것 같고, 매출은 올해 거의 40% 가까이 증가한 1,700억대 매출을 찍을 거로 보이고요. 내년에도 매출은 20% 이상 22% 정도 성장한 2,100억대, 그리고 27년도에도 2,000억대 수준의 매출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는 올해가 아마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 같아요. 매출로는 1,100억대를 찍고 영업이익은 100억대 미만으로 적자폭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26년도와 27년도에 매출 700억대, 1,000억대 본다고 했는데 이거 1112에 3조 8천억 마일스톤 들어오는 거 반영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26년도, 27년도 매출 추정치는 전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자, 유한양행 볼게요. 유한양행
꾸준히 10%씩 매출 성장할 걸 보는데요. 매출 2조 2천억, 2조 4천억, 2조 8천억 사이즈로 커지고요. 영업이익이 올해 2배 정도 증가한 작년에 500억대에서 1300억대, 내년에 1900억대, 2027년에 3000억대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볼게요. SK바이오팜은 올해 7000억대, 앞자리가 바뀌죠. 내년에 9000억대. 근데 내년에 거의 1조 찍을 것 같아요. 그리고 27년도에 1조 2천억대. 영업이익은 50%씩 성장합니다. 올해 900억대에서 올해는 2배 증가해요. 2천억대. 내년에 3200억대. 27년도에 5천억대 영업이익을 찍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와 27년도 넘어갈 때 이미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는 1조 블록버스터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도 역시 상당히 성장을 하는데요. 영업이익 작년 대비 올해 2배 증가할 거로 보여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올해는 1조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1조 5천억, 27년도 되면 거의 2조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관련돼서는 압도적으로 SK바이오팜이 가장 실적의 성장폭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알테오젠도 매출이요 2천억대 올해 아마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 마일스톤 이전료랑 그죠? 임상 관련돼서 받는 게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커지는 거는 내년에 알테오젠이 이제 머크 키투르다로 받는 로열티가 한 대략 3에서 5% 예상하는데 5천억대, 27년도에 6천억대 커지고요. 알테오젠이 이미 흑자 전환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해 1000억대를 찍을 것 같습니다. 1000억. 1000억에서 한 1200억까지 보고 있고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4000억대. 이거 마진율 한번 보세요. 매출 5200억인데 영업이익 4100억이면 마진이 몇 프로죠? 거의 70%가 넘죠. 뭐 엔비디아 같습니다. 27년도에도 매출 6000억대에 영업이익 4700억대. 그러면 여기도 마진 거의 70% 가까이 되죠. 어마어마한 마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PER이 뭐 300배가 넘는데 27년도 정도 되면 알테오젠도 PER로 밸류에이션 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57배 수준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이 어디로 가죠? 코스피로 이전하죠. 그럼 코스피로 이전하면 결국은 ABL바이오랑 리가켄바이오가 코스닥에서 대장 노릇을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실적 다 말씀드렸는데 바이오텍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압도적으로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일반 캐시카우 돈 버는 전통제약사 쪽에서는 SK바이오팜이 원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중에 관심 기업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이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를 하는 SK바이오팜을 일단 계속 보셔야 되고요.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가 이제 성인 대상에서 청소년이나 유아 쪽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현탁 먹기 편한 제형으로 바뀌면서 제형의 다변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분 발작이 전체 발작 시장에서 30%밖에 안 되는데 얘네가 전신 발작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전신 발작 최근에 임상 3상 데이터가 잘 나와서 전신 발작 쪽으로도 내년에 매출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죠.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이 성장률이 둔화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텍 관련된 회사 ABL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ABL바이오는 다 여기저기서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저는 리가켄바이오만 딱 요점을 말씀드리면 리가켄바이오도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도 ABL바이오처럼 플랫폼만 그러니까 따로 기술 이전 맺을 가능성 또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있다는 거고요. 일단 리가켄바이오는 각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최소 다 1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LCB84 그리고 LCB71 그죠? 자, 요거 관련돼서 짧게 말씀드리면 LCB84 같은 경우는 LCB84 먼저 첫 번째 파이프라인입니다. 글로벌 임상 1상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1분기면 완료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결과 보고 얀센이 단독 개발로 옵션 행사하면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00억 정도 마일스톤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LCB71 이거는 중국의 시스톤 제약이 가져갔죠.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임상 1비상 진행하고 있고요. 혈액암 그리고 림프종 관련돼서 ROR1 타겟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콘졸 플랫폼이 프랑스의 소티노 제약사 SOT106으로 지금 고용암 항체는 LRRC1호 타겟으로 내년에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신청서 IND 제출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고테라퓨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종양세포에만 발현하는 항원 타기
일종의 슈퍼 클린 타겟이라고 하는 요거 관련된 항체 플랫폼을 고 테라퓨틱스를 인수하면서 여기서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에스모에서 요번에 상당히 기대가 컸던 또 다른 파이프라인 또 있죠. LN4305, LN4311. 요거는 넥틴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랑 공동 개발하는 거예요. 면역세포의 비특이적 상호작용을 억제해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항체 기반의 면역질환 치료제. 근데 LN4305는 엑사테칸, LN4311은 모노메틸 아우리스타틴. 어렵죠? 이 모노메틸 아우리스타틴이 많이 보신 약자로 MMAE예요. MMA. 근데 시중에 이미 치료제로 승인받은 파드셉이라는 게 있죠. 근데 파드셉보다 이 넥틴 테라퓨틱스의 4311이 항종양 효과가 더 잘 나왔어요. 안정성도 더 잘 나왔어요. 물론 파드셉은 3상까지 간 거고 이거는 원숭이 전임성 단계이긴 했는데 독성에 대한 부분도 10배 이상 좋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적응증이 3중 음성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모델의 파드셉보다 앞으로 고효능, 지속적 억제 효과, 거기에 암종에 대한 적응증 확장까지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거를 에스모 2025에서 증명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 그죠? 리가켄바이오의 콘주올이란 플랫폼, 엄청난 플랫폼인데 허투 ADC 최고 유망 ADC 선정된 것 뿐만이 아니라 플랫폼도 7회 연속 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얘네가 약물 전달 물질이랑 링커랑 다 특정 약물 전달 물질 그리고 링커만 수출을 했는데 이번에 전략을 바이오베스트 전략이라고 해서 리가켄바이오가 진행하는 모든 약물 전달 물질 그리고 모든 항체를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베스트 전략으로 새롭게 이 콘주얼이라는 플랫폼을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후보 물질, 특정 항체, 특정 약물 전달 물질, 특정 링커 기술만 쓰는 게 아니라 리가켄바이오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모든 이 항체 약물 접합제, 약물 전달 물질과 링커 기술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콘주얼 플랫폼을 이용하면 결국은 베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 완전 글로벌 신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항체를 그대로 쓰면서 안정성은 개선되고 독성은 감소하고 심지어 기존의 항체 물질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시간도 엄청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병용요법이나 단독요법의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으로 상당히 쓸 거고 최근에 스팅 어거니스트란 후보 물질을 차세대 혁신신약 후보로 LCB39라는 파이프라인을 이것도 내년에 임상 1상 진행 예정이고 이거는 LCB39 파이프라인이 기존의 강력한 LCB71과 LCB84 다음 차세대 주력 품목으로 27년도에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로까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 못지않은 파이프라인과 기술 이전 계약 그리고 오리온이라는 든든한 뒷배경 그리고 강력한 콘주얼이라는 플랫폼 모델을 갖고 있는 리가켄바이오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 주가 상승률 현황은 어떠한가요? 지금 코스닥이 한 30%, 코스피가 68%인데 바이오 평균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한 2% 되거든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주가 조정받을 때, 지수 조정받을 때 가장 강했던 섹터도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반도체 팔 때 바이오는 샀습니다. 기관 마찬가지고요. 확실히 최근에 장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쏠림 현상이 있고요. 우리나라 바이오만 좋은 게 아니라 미국도 빅테크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ABL 바이오가 일라일이랑 3조 8천억의 대형 계약이 터지면서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500%면 몇 배 오른 거죠? 거의 6배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최근에 알테오젠 다시 100% 상승률 가까이 나오고 있고 86%, 리가켄바이오 62%. 여전히 리가켄바이오는 소외됐지만 최고가 영역에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리가켄바이오가 알테오젠 ABL 바이오를 주가 상승률로 따라가는 국면이고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한미약품도 최근에 64%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미약품도 최근에 증권사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면서 더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ABL 바이오가 제약 바이오 중에 올라간 상승률로 1등인 줄 알았더니 올릭스가 1등입니다. 올릭스가 603%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올릭스도 빅파마랑 기술 이전을 체결했죠. 여기는 심지어 화장품, 탈모 치료제까지 확장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 전통제약사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랑 인적 분할해가지고 다시금 주가 상승에 어떤 강력한 트리거가 나올 것 같고요. 곧 이제 재상장하죠. 인적 분할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저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랑 같이 반드시 봐야 될 게 우리나라 최초로 1조짜리 글로벌 블록버스터 매출이 나올 강력한 후보군 2개 SK바이오팜과 유한양행도 꼭 같이 공부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강력하게 지금 부각돼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RPT를 만드는 퓨처캠 이 회사도 견조하게 주가가 바닥권에서 30-40% 올라오고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에이프릴바이오 이 두 회사도 같이 관심 있게 꼭 공부해보자 말씀드리고 바이오는 조심스럽게 내년에 글로벌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고요. 거기에 일라이릴리랑 ABL바이오 이 빅딜 3조 8천억 빅딜이 끝이 아닙니다. ABL바이오 플랫폼이 또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수 있고요. 리가켄바이오의 ADC 항체약물 접합체도 여전히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알테오젠의 SC 정맥주사 제형 플랫폼도 글로벌 빅파마들이 굉장히 관심사하는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다 갖고 있다. 올릭스 마찬가지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에이프릴바이오, 퓨처캠 이런 회사들 상당히 기대감 갖고 있고요. 숫자로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역대급 매출을 갱신하고 있고 SK바이오팜의 내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역시 역대급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 가장 먼저 1조짜리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지 유한양행의 렉나자라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가 우리나라 최초 글로벌 신약 블록버스터 매출 1조 가장 최초가 될지 요 SK바이오팜과 유한양행의 실제 블록버스터 최초 싸움도 재밌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RPT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플러스 RNA 단백질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도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위탁 생산하는 어디죠? ST팜 같은 회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바이오 관련돼서 지금 가장 핫한 건 비만 치료제인데 저는 비만 치료제의 치명적인 약점, 근육이 빠지는 거 그 부분까지 보완한 한미약품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오히려 저는 비만 치료제 한미약품보다 더 엄청나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펩트론, D&D 파마테, 뭐 심지어 최근에는 뭐 일동제약, 일양약품 이런 회사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비만 치료제 쪽은 안전하게 한미약품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자, 기관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 단타성 물량이 금융투자만 사는 게 아니라 와 보험도 사고요, 투신도 사고, 연기금도 삽니다. 아까 반도체랑 수급이 다르죠. 그런데 알테오젠은 외국인은 좀 팔고 있어요. 왜? 주가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느끼는 것 같고요. 저가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가캠 볼게요. 리가캠은 마찬가지네요. 보험도 사고, 투신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여기는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사네요. 이 사모펀드 뭐죠? 선수들 중에 선수.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집단이죠. 알테오젠보다는 리가캠은 샀다 팔았다는데 이 빨간 것들이 딱 반반 정도 보여요. 빨간 게 더 많이 보이네요. 누적적으로는 리가캠을 외국인이 좀 담고 있다. 자, 지금 제일 핫한 ABL바이오 볼게요. 와, 오늘도 기관이 사고 있네요. 외국인은 최근에 저가에 산 물량들을 일부 차익 실현하는 걸로 보이지만 차익 실현하는 물량 자체가 요날 빼고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ABL바이오 야 이제 시세 끝났어. 다 팔고 떠나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자, 기관 쪽 볼게요. 와, 투신이 열심히 삽니다. 오늘도 사요. 근데
연기금 싸게 샀나봐요. 일부 차익 실현 물량 나오죠. 여기 재미난 거 기타 법인이 삽니다. 기타 법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차 그룹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그 기타 법인이에요. 그죠? 삼성전자가 HD 현대중공업 주식을 사요? 기타 법인입니다. ABL도 수급 나쁘지 않다. 또 다른 기업 볼까요? 셀트리온. 와, 셀트리온 외국인이 많이 사네요. 외국인 최근에 막 들어오고 있죠. 기관도 사고요. 주가 부진해요. 근데 셀트리온 내년부터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복제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도 만들고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도 하기 두 개 다 해요.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이 요번에 제약바이오, 빅바이오텍에 가려져서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3인방에 가려져서 너무 소외됐다. 근데 셀트리온도 실적은 좋아지는 그림이다.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인데 철저하게 소외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셀트리온이 좋아지는 그림이긴 한데 야 셀트리온 싸니까 야 ABL바이오 비싸잖아, 리가켄 비싸잖아 하고 셀트리온을 갈아탄다? 저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차라리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싸질 때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 볼게요. 유한양행은 외국인이 최근에 팔다가 매수세로 바뀌고 있네요. 그런데 기관이 팝니다. 기관이 파니까 못 가요. 다른 거는 기관들이 미친 듯이 사주는데 유한양행 안 사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제약주 중에 실적 모멘텀도 탄탄한데 좀 가격 부담 없는 거 없어?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을 꼽을 것 같아요. 근데 유한양행도 기관이 이렇게 계속 팔다가 어느 순간 매수세로 바뀔 겁니다. 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죠? 유한양행에 이 렉나자란 치료제는요 단독요법으로도 쓰이고 병용요법으로도 쓰여요. 그리고 유한양행은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탄탄하게 갖고 있습니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한양행은 똘똘한 상장 회사들에 투자해서 마일스톤을 쉐어하고 있죠. 뭐 어디가 있죠? 대표적으로 GI 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GI 이노베이션도 글로벌 임상 2상 진행하고 있죠. 또 어딨죠? 오스코테. 상당히 유한양이 픽한 회사들이 좋습니다. 주가도 좋고 임상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다. 자, SK바이오팜. 저는 유한양행보다 훨씬 더 빠르게 1조 블록버스터 달성할 거로 보는 SK바이오팜. 뭐야? 유한양행하고 수급이 완전 다르네요. 그죠? 외국인 여긴 파는 쪽인데 SK바이오팜은 미친 듯이 사고 있죠. 소리 소문 없이 10만원 밑에서 12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SK바이오팜 외국인 수급 좋은데 신기하건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데 기관은 또 안 사요. 저는 기관 수급 분명히 따라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ABL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캠에 취해 있는데 이런 회사도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왜? 숫자가 미친 듯이 찍히고 있는 회사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빅바이오텍하고 같이 봐야 될 거는 유한양행하고 SK바이오팜, 한미약품까지 요 전통 강자 이 대기업 제약사들은 봐야 된다. 자, SK바이오팜은 최태원 회장의 장녀딸 최민정, 지금 이분이 SK바이오팜 사업본부장으로 돼 있고요. 심지어 그분의 프로필에 뇌과학 연구소 출신이에요. SK바이오팜의 뭐죠? 뇌전증 치료제, 발작 치료제.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 SK바이오팜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성장 여력이 있고 실제 SK바이오팜의 이 대표이사 너무 중요합니다.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어떤 사람이지? SK그룹의 바이오 총괄 투자를 담당하는 그 이동훈 센터장님이 지금 현재 SK바이오팜의 대표님이에요. 근데 이 이동훈 대표님 유튜브에 치면 가끔 인터뷰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꼭 공부 차원으로 보시고요. 저는 굉장히 경영자 쪽 이 라인이 좋다. 그래서 빅바이오텍은 당연히 봐야 되고, 왜냐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3인방 ABL바이오, 리가캠, 알테오젠 여기 플러스 유한양행하고 SK바이오팜하고 한미약품까지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최근 업황은 어떤가요? 신약개발 후보물질 우리나라 지금 5,000개에서 10,000개 이상까지 커질 것 같고요. 어마어마하죠. 전임상 시험 진행 단계가 250개, 임상 1상 9개, 2상 5개, 임상 3상만 3개, 판매 허가 신청 받아서 시판되는 거 1개입니다. 단계별 기술료, 전임상에서 임상에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 완료돼서 개발 단계까지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을 받고요. 신약 개발 동시에 계약 체결 직후에 바로 마일스톤 맞죠? 그래서 이번에 ABL바이오가 신약 개발은 아니고 플랫폼 기술 이전하면서 3조 8천억짜리 딜인데 계약금 얼마 받았죠? 585억의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이 일라이릴리 계약이 상당히 의미하는 게 크죠. 첫 번째, 일라이릴리는 이미
키순라라는 FDA 승인받은 치매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111의 후발 주자인 로슈가 1111가 적용하지 않은 BBB 셔틀 플랫폼, BBB2가 플랫폼을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 항체로 적용해서 이 로슈의 트론티네맘이라는 치료제가, 치매 치료제가 1112보다 심지어 1112의 키순라 말고 또 하나 FDA 승인받은 치료제가 있죠. 어디죠? 바이오젠과 에자이 합작 치료제가 있죠. 치매 치료제. 그 이름은 레카네맘, 줄여서 레캔비라고 하죠. 자, 1111의 키순라랑 바이오젠의 레캔비가 모두 BBB 셔틀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후발 주자인 로슈가 BBB 셔틀을 치매 치료제에 적용해서 뇌 안에 투과되는 투과율이 8배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성능이 엄청 뛰어나졌고요. 부작용, 이게 너무 무서운데, 아니 1111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술라 성능은 좋아, 부작용이 너무 심해. 근데 BBB 셔틀을 이용한 로슈의 트론티네맘이 부작용이 엄청 줄어든 거예요. 뇌 부종이라든지 뇌 출혈이라든지 경쟁약물보다 월등히 낮아진 거예요. 5.3%대. 그러면 1112의 키순라, 지금 시판된 약 바이오젠의 레캔비는 부작용이 몇 프로냐? 적을 때가 11%고요 많을 때 17%까지 나와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112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술 이전 회사들 막 M&A 인수하는 회사입니다. 왜? 1112가요 삼성전자 시총의 1.4배고요 거의 1000조 가까운 시총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으로 글로벌 빅파마 중에 1등이에요. 1등. 시총 1등이에요. 글로벌 시총 1등. 그 다음에 매출로 존슨앤존슨, 그죠? 그리고 에브비 다음으로 3등이에요. 3등. 매출 3등. 전체 글로벌 빅파마 중에 시가총액 1등, 매출 3등 회사예요. 근데 아무튼 이 1112 엄청난 글로벌 빅파마 중에 탑 3가 부작용 때문에 후발주자한테, 로슈한테 밀린 거예요. 이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서.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1112도 이 BBB2가 플랫폼을 치매 치료제에 적용해서 부작용을 줄여야겠구나. 두 번째, 이 BBB2가 플랫폼이 이 뇌질환 치료제, CNS 치료제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비만이나 근육질환 쪽에도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1112는 엄청나게 지금 노보노디스크를 제치고 비만 치료제를 미친듯이 팔고 있죠. 그래서 그 1112도, 아니 우리나라 한미약품도 근육이 손실이 없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하는데, 글로벌 빅파마 탑티어인데 1112가 근육이 쫙쫙 빠지는 비만 치료제 그냥 가만 냅둘까? 당연히 차세대 근육 안 빠지는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겠죠. 근데 거기에 BBB2가 플랫폼이 쓰인대요. 그러니까 1112 입장에서는 ABL 바이오의 BBB2가 플랫폼이 너무나 이 교집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1112가 지금 키순라 말고 그 업그레이드 버전 램터네터그라는 또 다른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이 바로 뇌투과 셔틀 BBB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1112는 비만 치료제 말고 이 유전자 치료제, siRNA라고 하는 작은 간섭 또는 ASO, 이 관련된 치료제 3개 이상의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도 BB 셔틀 플랫폼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모든 가치들이 다 맞아 떨어졌고 ABL 바이오랑 3조 8천억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ABL 바이오는 사노피랑 1조 3천억, 글락소스믹스클라인이랑 4조 1천억, 1112 모두 빅파마죠. 3조 8천억, 총 9조 2천억의 계약을 맺으면서 리가켄 바이오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바이오텍 중에 가장 큰 규모의 3개 이상의 빅파마랑 글로벌 빅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치료제를 1112만 할까요? 아니죠. 글로벌 빅파마는 모두 다 합니다. 노바티스, 로슈, BMS, 심지어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했던 사노피, 기술 이전했던 글락소스믹스클라인, 예비비도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글로벌 빅파마 시총 3위 회사. 아스트라제네카 다 이 퇴행성 뇌질환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ABL 바이오의 이 그래파드 B, 혈액 뇌장벽이 BBB입니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이 셔틀이 다양한 모달리티, 다양한 장기로 차세대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완전히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BBB 셔틀 플랫폼이 훨씬 더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쓰이겠다. 또 최근에 RNA 전문 연구 회사인 아이오니스랑 공동 개발로 RNA 전달 효율의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뇌 쪽만 아니라 근육이라든지 심장, 비뇌조직
내 조직이 아닌 타 장기로까지 RNA 치료제를 뭘로? 이 BBB 셔틀을 전달체로 쓰이는 재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RNA 치료제 전달 효율을 아이오니스라는 회사랑 본격적으로 이 BBB 셔틀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의 이 BBB 셔틀에 갔지만, 플랫폼에 갔지만 적게 보는 데는 5조 3천억, 많게 보는 데는 6조 5천억까지 보고 있다. 그러면 이 ABL 바이오의 이 기술 이전, 새로운 또 다른 기술 이전을 검증한 글로벌 빅파마들이 ABL 바이오만 볼 거냐? 아니죠. 리가켄 바이오의 ADC, 항체약물 접합체, 알테오젠의 SC, 정맥주사 제형 플랫폼, 이것들을 글로벌 빅파마들이 상당수 추가적으로 더 도입할 가능성이 높고, 당장 올해 연말에 12월 달에 미국의 혈액암 학회, 내년 1월 달에 가장 바이오 큰 행사 중에 하나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상반기 안에 ABL 바이오의 담도암 이상 결과 발표, 그죠? 리가켄 바이오의 추가 또 일상 발표, 그죠? 이런 학회 모멘텀, 그리고 임상 결과의 모멘텀이 계속 월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계속 살아있다는 거고요. 지금의 핫한 항체약물 접합체 ADC 관련돼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이 9개 이상의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기술 이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기술 이전이 추가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 앞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최근에 항체약물 접합체 ADC 플랫폼으로 이미 리가켄 바이오의 우수성을 입증받았고 상도 받았고요. 리가켄 바이오 후보 물질 2개가 이 ADC 관련된 월드 ADC 2025에서 후보 물질 영국의 익수다 제약이 진행하고 있는 IKS 014가 최고의 ADC 후보 물질로 상도 받았습니다. 허투 ADC 최고 유망 ADC로 리가켄 바이오가 선정이 됐고요.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 아스코 미국 종양학회와 더불어서 세계 최대 종양학회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또 글로벌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좋은 그 임상 데이터를 계속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장될 에임드 바이오, 그렇죠? 이런 다양한 또 기존에 알려진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말고 나머지 업체들 쪽에서도 글로벌 빅파마하고 기술 이전 계약들이 터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릭스라는 회사가 아까 주가 보셨죠? 6배 가까이 오르면서 글로벌 임상 계약을 빅파마들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맺어지면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맺는 계약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걸 보고 있고, 그 모멘텀들, 학회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임상의 결과,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에서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이 계속 더 추가적인 좋은 데이터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회사들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기술 이전 받은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모두 이제 현금이, ABL 바이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R&D 비중을 4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거겠죠. 갖고 있는 가용,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00억대 이상씩 다 돌파하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바이오텍 재무구조가 불안하고 나쁘다.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 투자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정적인 재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심지어 ABL 바이오는 올해 흑자 전환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미 분기별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아마 내년 정도에 매출과 이익의 사이즈가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는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수 있는, 바이오 회사들 죄다 적자고, 그죠? 실적도 없는, 그냥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깡통 회사에서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철저하게 이 되는 쪽, 글로벌 빅파마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회사들로 철저하게 차별화될 거고, 투자도 그쪽에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는 매일매일 시황, 산업, 업종, 종목,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 시황을 매일매일 제가 잘 정리해서 글로 전달드리고, 매주 유튜브에 다루지 않는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 매주 주간 트렌드로 다뤄드리고요. 지금 매일매일 1일 시황도 영상으로 찍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고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더 커지면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자분들과 라이브 형태로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오프라인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다른 분하고 2명이서 강연을 진행하고요. 12월 아마 27일일 겁니다. 토요일 날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단독 강연에 신청하니까 아마 PD님이 그 고정 댓글 달아주실 텐데요. 그 링크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그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이탈률이 뭐 3% 미만이라고 합니다. 오시면 분명히 뭐 두 분이서 약간 비싼 저녁 드실 정도 가격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떠먹여주는 TV에서는 좀 다양한 산업들, 소외된 산업인데 턴어라운드 한다라든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상당히 바뀌는 산업이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너무 반도체 하는데 바이오 쪽으로 어떤 쏠림 현상이 있어서 수급의 전환이 확실히 느껴져서 이번에 바이오를 또 자세히 다뤄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로봇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과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